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명회입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습.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다 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여러 측면에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저는 학습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관련 분야의 특집을 냈는데요. 가령 2010년도 표지 그림을 보면 이때만 해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꼭 인상파 그림을 보는 것처럼 좀 즐거운데, 이 최근에 나온 이러한 그 표지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괴기스럽기까지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좀 공포감 같은 것도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죠. 개인에 대한 성찰이 있고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성찰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AI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많은 것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수학에서 AI가 인간을 압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저는 수학이 무너지면 완전히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저는 좁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Mathematics라는 거에 어원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Mathematics는 단순히 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배우고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묻는다, 이런 거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 미술 전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첫 번째 클래스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석고 모델, 공으로 된 석고 모델을 보고 그걸 이렇게 데생을 하죠. 그런 걸 하다가 저는 고등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시원찮게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그런데 수학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이 공과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래 수학은 계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넷. 수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하를 다루죠. 기하는 모양에 관한 수학입니다. 공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대수를 합니다. 대수는 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숫자는 1, 2, 3, 4이고요. 여러분들 보통 x 더하기 y equal to 1 할 때 x와 y는 대수입니다. 수를 대신하는 기호예요. 즉 이러한 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성취한 대단한 혁신적인 지식입니다. 좀 실감이 덜 나가세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알파벳 3개하고 숫자 3개하고 몇 개 기호를 써가지고 이러한 실제적인 구를 나타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인간이 그 발견해낸, 제가 이런 걸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발견해낸 굉장히 중요한 몇 번의 혁명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이라는 겁니다. 파이. 여러분들 이제 파이 R의 제곱 2파이 R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호수가 있고요. 호수가 완전한 원형입니다. 그 호수의 반경은 R이에요. R로 표기하고요. 근데 호수 주변을 두 명이 발을 맞춰서 걸어요. 그러면 바깥에 걷는 사람은 안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걷겠죠.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딱 6m입니다. 모에 관계없이 호수의 반경에 관계없이 딱 6m예요. 쇼트트랙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웃코스를 잘 타잖아요. 얼마만큼 더 타야 되는지 아세요? 6m입니다. 작은 데서 타도 그렇고요. 큰 데서 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수학이에요. 우리 직관과 다릅니다.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 있죠. 호수공원 주변을 돕니다. 이때 안쪽에 걷는 사람과 바깥쪽에 걷는 사람은 얼마만큼 걷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호수공원 크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구도 아니잖아요. 6m 더 걸어요. 답을 아시겠죠? 모양과 크기에 관계없이 6m를 더 걷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가 한 수학이에요. 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모자이크 그런 거 뭐 몬드리안이 잘하고 뭐 그런 데지만 저는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붙이는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조각을 내고요, 피자 썰듯이 그것을 다시 붙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관한 파이 R 제곱 2파이 R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시대, 놀랍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 시대에 발견해냈습니다. 네, 이게 파이 값의 근데 추정에 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교중 사장님 소개하면서 필스 메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직접 필스 메달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 제가 좀 제 때를 좀 묻혀놨습니다. 예, 너무 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삭으라고 좀 제 침도 좀 발라놓고 그랬는데요. 필스 메달 뒷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그림이 있어요. 필스 메달은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한 건데요.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뉴턴, 가우스, 오일러 이런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대 수학입니다. 16세기 이후. 그 이전에 고대 수학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자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피타고라스도 있긴 있죠. 누가 가장 뛰어난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아르키메데스를 뽑고요. 그래서 필스 메달 디자인에 아르키메데스를 씁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뭐를 했느냐? 이거를 했어요. 이런 공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을 알아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한 방법은 이겁니다. 공이 들어가는 큰 물통을 생각을 했어요. 실린더죠. 그리고 이 실린더의 부피와 그 안에 내접하는 공의 부피가 몇 대 몇의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3대 2의 관계에 있습니다. 3대 2. 그게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이에요. 3분지 4 파이 R의 3승. 어떻게 알아냈느냐? 자기가 목욕하러 그 물통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넘쳐요. 거기에 힌트를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그 물통에 딱 끼는 공을 넣어봤어요.
넘치죠. 공을 꺼내요. 남아있는 물이 있죠. 그게 공의 구의 부피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로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아주 섬광처럼 비치는 번쩍거리는 그런 직관을 얻죠.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좀 더 즐겁게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은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자꾸 이제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건 보조적인 거고, 수학의 본질은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겁니다.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게 수학이고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인공지능과 수학하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네, 보시죠. 제가 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AI 하면서 늘상 이런 데서 듣는 이야기 뭡니까? 알파고 얼마나 쇼킹했느냐. 근데 그 쇼크에 보다 훨씬 뛰어나게 챗GPT가 우리에게 정말로 쇼크를 줬죠. 네. 근데 자꾸 졌던 것을 기억해내면 안 돼요. 이겼던 기억을 해보자고요. 네. 이겼던 기억. 7천냥 해전인가요? 7전냥 해전인가요? 거기서 우리가 졌죠. 이겼던 적도 있죠. 네. 이겼던 기억을 해봅시다. 제가 서치를 해봤어요. 언제 이겼느냐? 물론 아르키메데스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겼어요. 네. 최근에도 이겼느냐? 이긴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2022년이니까 챗GPT가 나온 바로 그 해인데요. 이겼어요. 어떤 게임에서 어떤 학습에서 이겼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지심리학적인 실험인데요. 보세요. 어떤 게임인가를 보세요. 지금 요 위에 10개의 그림이 있고요. 각 그림은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 바둑판 같은 그리드입니다. 저기에서 초록색은 그러한 예고, 빨간색은 그렇지 않은 예입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분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CRM 모델 이런 거 경험 많으시죠? 좋은 커스터머와 나쁜 커스터머 분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딱 10개를 보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 10개를 보고 룰을 만들어서 아래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바로 앞에 예에서는 시메트리에 관한 예인데요. 지금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고요. 위아래 대칭이고요. 좌우 및 위아래 대칭이고 좌우 대칭이고 그렇죠. 이건 그렇지 않은 예예요. 이런 것을 기계가 먼저 룰을 맞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실험을 했는데요. 네, 룰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룰을 디자인한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몇 번 만에,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인간과 컴퓨터가 성과를 냈느냐를 보면 처음 5개를 했을 때 저 위에 실선이 인간인데요. 인간이 훨씬 잘했어요. 컴퓨터보다. 컴퓨터는 뭘로 트레이닝 했느냐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위로 가면 이 반복수가 많아지면 인간은 너무 지루해서 못했죠. 안 하죠. 인간은 지루해야 하죠. 동일한 걸 시키면. 근데 이 상승하는 속도로 봐서 기계가 압도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3 곱하기 3이고 각 셀마다 1, 0이 있기 때문에 512개의 사례를 샘플 사이즈가 넘어가는 순간 컴퓨터는 완벽하게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기억에 의해서. 인간은 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기계는 기억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다른 여러 예들은 시간 관계상 세이브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차이에 대해서 합니다. 기계는 여기서 기계는 컴퓨터죠. 컴퓨터는 블랙박스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과 생성을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는 설명 가능한 AI라는 것도 시도는 하지만 저는 그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 가능한 AI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랙박스에서 기대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과 생성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규칙 발견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는데요. 근데 인간 학습의 배경에는 이게 통계학에서 쓰는 거대한 철학인데 베이지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한 태도나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업데이팅 됩니다. 이런 것의 배경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선언적인 이론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업데이팅을 하는데 인간은 원래 반복에 약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계는 다르죠. 기계는 이제 우리가 이런 블랙박스를 통해서 학습하고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러한 것을 얻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망 모형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신경망 모형이 작동하는 원래 이론적인 수학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내부에는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느냐면 자유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유연성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신경망 모형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신경망이 충분히 복잡하면 충분한 구조를 가지면 충분한 아주 유연하게 데이터를 포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요. 절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도 절제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의 저주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절제하는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신경망에 적용하는 것은 저런 시냅스에 적용되는 웨이트에 제약을 주는 거죠. 제약을 주는 방법에는 드랍 아웃이라든지 라쏘라든지 리쥬라든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드랍 아웃이 가장 심플하죠. 많은 것들을 쳐내는 거죠. 왜 쳐낼까요? 자유를 잃습니다. 시냅스들을 제거하면 자유를 잃어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가면서까지도 그것을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도학 기계학습 해보면 오버피팅이라는 것이 정말 쥐약이죠. 그것은 당장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인간이 기계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과잉학습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대치동의 사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의 사교육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반짝하는 효과를 줍니다. 도움이 돼요.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과잉학습의 예인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아직 기계학습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계학습에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런 것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제약합니다. 예컨대 넷플릭스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걸 자꾸 보여줘요. 중독되죠. 점점 편향적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채널을 자꾸 봐요. 우리는 점점 양극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 다워야 한다는 것이 제 포인트고요. 시간 제약상 딱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성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에요. 경쟁적인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AI에 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가 되는 시기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와 협력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대치동 사교육을 주변에서 한다면 남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I 시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